일단 뭐 방송 내용을 정리하진 않았어요. 저도 지금 방금 집에 들어와가지고 대유 관련해가지고 이제 분석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분석하는 시간에 뭔가 계속 소통을 할 건 아닌데 워낙 이제 그 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는 바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일단 켰어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그냥 저는 대유그룹 분석할 거라서 그냥 질문 있으신 분들만 오늘 지금 여기 와서 잠시 질문하고 나가시면 되고, 질문 딱히 없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은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일단 첫인상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하고 나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유 플러스 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좀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원래 기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대유 홀딩스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여기 이제 대유 A택이라는 애가 있고, 얘네가 이제 딤체 쪽 라인을 다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데가 대유 플러스였고, 대유 플러스 밑에 이제 대유 AP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유 AP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알파 애들이 있었고, 얘가 핵심 계열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가장 더 위에 동강홀딩스라고 있는데, 동강홀딩스는 무시하고 이 대유홀딩스가 모회사라고 치면 얘가 지배회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위에 무시하면 얘가 지주사라고 보면 대유 A택이 왼팔, 그리고 대유 플러스가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유 A택 밑에 있는 애들 뭐 딤체 홀딩스 이쪽 라인이 가전제품은 다 마이너스여가지고 애매하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유 플러스는 12회차 같은 경우에는 상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얘 때문이었거든요. 얘 대유 AP, 대유 AP가 핵심 계열사인데 얘가 대유 플러스 밑에 있다고. 근데 대유 플러스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대유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대유 AP의 지배력이 상실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유 플러스 를 무조건 이제 일단은 단기간 내에는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19일이에요. 이때가 문제였고요. 9월 19일자에 무슨 공시가 떴냐면, 그냥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지금 대유 플러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큰일 났거든요. 대유 AP가 뭘 했냐면 차입금을 상환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86억을 주고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뭘 처분했는지 봤더니 9월 19일 대유 A택은 대유 AP 보통 주식을 대유 A택은 대유 AP 보통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고 떴죠. 그러니까 대유 플러스가 대유 A택에 대유 AP 보통 주식을 넘긴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냐면은 24.57%,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분일 거예요. 그 말 즉슨 뭐냐면 대유 A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유 플러스가 있고, 여기 밑에 핵심 자회사인 뭐 AP가 있는데, 이 대유 AP를 대유 A택으로부터 89억을 받고 얘를 넘긴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지금 대유 A택 및 대유 AP 핵심 자회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유 AP가 밑에 자회사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실적도 괜찮고 얘가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가 다 넘어왔잖아. 그럼 대유 플러스 밑에 뭐가 남았는데 봤더니 대유 글로벌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부도를 내도 대유 그룹 전체 측면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저는 대유 AP가 대유 플러스 밑에 있으니까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대유 AP를 대유 A택으로 보내고 여기를 지금 이제 부도를 나게 한 거예요. 봐봐, 대유 플러스가 300억 가량의 채권을 이번에 발행을 시켰잖아. 사실은 이게 채권을 발행시켜 놓고 지금 2, 3개월 만에 부도를 낸다는 거잖아. 300억을 발행하면서 그 중에 200억을 뭐라 그랬냐면 차입금 상환한다 그랬거든. 근데 이 상환도 하지 않고 이 부도를 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대충 봐가지고, 이게 제가 보유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공시를 보면서 그럼 봐봐, 채권 300억 발행했지, 그리고 대유 AP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지금 89억 정도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00억 정도의 현금은 확보가 됐다고. 그럼 이 400억으로 285억 풋옵션은 충분히 행사가 가능해요. 대응이 가능하다고. 근데 대응을 안 했어. 왜? 285억을 대응을 해버리면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금융기관들 증권사 있죠, DB금융투자, 그 다음에 여러 증권사 LP들로 나와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완전 그냥 그니까 상환을 아예 안 시켜서 개인들도 같이, 얘네들은 그나마 덜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 이 285억을 충분히 400억 현금으로 상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상환 안 했어. 그리고 느낌에는 지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이 대유 AP 지분도 원래는 담보 제공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보 제공돼 있는 거를 이 돈들로 갚았던 거. 그래서 이 담보를 풀고 대유 A택에 넘긴 거. 그래서 이게 일단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이상했냐면, 이거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대유 A택으로 대유 AP 지분을 넘길 때는 대유 플러스 상환을 위해서 단순히 현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이 대유 AP가 핵심 자회사니까 이걸 대유 A택으로 넘기고, 대유 플러스는 아무리 봐도 회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죽이겠다라고 이미 경영 결정을 하고, 대유 AP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부도를 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를 지배하기 위해서 A택으로 넘겼어요. 그니까 이 대유 A택 라인은 오히려 더 AP를 가져감으로써 얘는 살릴 거예요. 그니까 대유 A택 28회차 전환사채는 제가 방송으로 다뤘을 때보다 상환 가능성이 오히려 올라간 거지. 원래 12회차 상환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대유 AP의 지분이 1로 넘어감으로써 대유 A택 28회차, 당연히 대유 AP는 알짜니까 대유 AP 같은 경우에도 상환 가능성은 높아요. 대유 A택이랑 대유 AP는 기사회생한다라는 그림으로 갈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첫인상이고, 이게 첫인상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는 지금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아무튼 오너 리스크가 커 보이는데요. 오너 리스크 없애려고 A택에서 고의적으로 회생 신청할 수도 있나요? 대유 A택을 회생에 들어가면 대유그룹은 와야 돼. 그러니까 대유그룹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유 플러스를 보내는 거랑 현재 상태에서 대유 A택을 보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대유 A택이 이제 만약에 고의적으로 회생 절차를 들어가든 약간 의도적으로 뭘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노답되는 거예요. 대유 A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회생 절차 가면 대유그룹 자체가 아예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대유 AP가 대유 플러스에서 대유 A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그걸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유 플러스 잠깐만 봐도 회수율이 거의 0%에 가깝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리고 법정 관리를 가버렸잖아. 법정 관리를 가버렸기 때문에 회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게 꼭 0%는 아니겠지만 해봐야 돼요. 그 정도로 가깝지 않을까, 10% 20%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 사태로 대유 플러스는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유 A택은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유 AP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유 AP는 알짜배기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유 플러스가 부도 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대유 플러스와 대유 AP, 대유 A택, 대유 홀딩스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대유 플러스가 부도가 났다고 해가지고 대유 A택이나 대유 AP에 영향을 미치는 건, 대유 AP랑 대유 A택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대유 플러스 관련된 자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0으로 다 상각이 될 거라고, 손실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얘네들이 과연 살아남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대유 AP가 대유 A택 밑으로 넘어오면서 대유 플러스 쪽 노출 자산을 0으로 상각시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대유 플러스 주식 향후 시나리오는 어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채권자들이 출자 전환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각하거나 만기 연장할 거고요. 일정 비율은 출자 전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출자 전환을 하기 전에 대유 플러스는 감자를 큰 폭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대 1 이상의 감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식 입장에서는 건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보다 우선되어 있는 게 채권인데, 채권 회수율도 사실은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첫인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가 건질 수 있는 거를 거론하기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예, 대유합금이 실질적 통로 맞습니다. 대유합금에 있는 돈을 대유 EP를 매각함으로써 돈을 가지고 왔고, 그 자금을 또 같이 아무튼 준 것 같거든요. 대유 플러스 쪽으로. 대유 AP 채권도 봐야 돼. 이제 우리 기존에 있는 촌뜨기들 단톡방에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분석을 다 하고 나서 방송을 킨 게 아니라 대유그룹 관련해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분석하는 시간에 질문 받으려고 방송을 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봤어. 근데 지금 첫인상으로 봤을 때 대유 플러스가 부도 나서 오히려 대유 AP랑 대유 A택은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건 맞아요. 심도 있게 분석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대유 플러스의 올해 상반기 말 사업 보고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400억 정도 있었는데요. 오늘 285억 정도는 급한 대로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은 아니 작년 상반기 말 사업 보고서는 뭐죠? 400억 가량 아닌데. 걔네들 같은 경우 연결 기준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얘네들이 5억 정도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7월 달에 300억 가량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이번에 채권 거래소 승인도 다 떨어졌었고 300억 받았지. 그 다음에 89억 정도 대유 AP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현금 들어왔지. 그니까 오늘 285억 정도는 얘네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정이 돼요. 지금 재무제표로는 사실은 안 돼. 왜냐면 6월 이후에 채권을 발행했고 그 다음에 대유 AP 지분도 매각했기 때문에 현금은 있는데 사실은 이 현금으로 우리 12회차를 다 갚고 나서 그 이후에 만약에 EOD 그러니까 지급 거절 이슈를 만약에 선언을 해버리면 이후에 남아있는 채권자들만 지금 피해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누구냐를 봤더니 이때까지 대유그룹 도와줬던 DB금융투자 그 다음에 증권사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거 아니야. 개인들 다 갚아주고 나서 부도를 일으키면 그니까 야 이거 현금은 확보했는데 개인들 거 상환하기 전에 그냥 부도를 내서 같이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로 가자라고 경영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너무 쓰레기 같은 짓이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AP나 ATEC이 당장 망할 재무 상태가 아니다. 하여간 이 정도 규모의 중견기업 평가는 있기 때문에 AP, ATEC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딤체 쪽이랑 가전 쪽은 이미 나가리가 됐고 얘네들이 버티고 있는 그 사업적인 핵심은 자동차 쪽이거든요. B2B예요. 평판 리스크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B2C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전 쪽에서는 이미 좀 문제긴 한데 얘네들의 지금 핵심은 B2B라고 현대차랑 기아차 쪽에 납품하고 있는 그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시트라든지 자동차 쪽 부품이 더 많아요. 그래서 평판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좌지우지 않을 것 같아요. 대유 플러스는 상패가 확정적인가요? 그러니까 대유 플러스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이제 좀 많이 그 요단강을 건넌 건 맞아요. 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제재가 없나요? 사실은 그게 이제 진짜 불법이거든. 근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그런 페널티를 줄 수는 있어요. 그 점수제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지금 된 마당에 크게 의미가 없죠. 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대유 플러스 쪽은 좀 심각해요. 분명히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은 다 마련했거든요. 의도적으로 안 갚은 거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그 9월에서 얘네들이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당장 기준으로 현금 시제 꺼내보라 그러면 300원 넘게 있었을걸요? 300원 넘게 있었는데 일부러 안 갚은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방송에서 대유 플러스 12회차는 사실 상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두 발 뻗고 주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9일자 매각 공시가 뜨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뒤바뀐 운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시 하나하나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걸 다 봐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실시간 업데이트는 안 됐고 그래서 조금 피 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저 방송 보고 안 파셨다고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좀 아쉽긴 해요. 순서의 차이인데 사실은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변동성도 워낙 크고 회수율 자체가 지금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대유 플러스를 먼저 회수율이나 이런 걸 봐드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살아 있으신 대유 ATEC, 대유 AP 분들을 먼저 봐드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지금 언뜻 봤을 때 아무튼 대유 ATEC이랑 대유 AP는 살아남거든요. 그러면 대유 플러스를 먼저 봐서 회수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좀 볼게요. 저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지금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대유 ATEC이 부도가 난다라는 건 대유 그룹 자체가 이제 날라간다라는 이 정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유 플러스가 지금 날라간 건 대유 그룹이 날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윌링리스가 이제 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ATEC이 날아가는 거는 대유그룹 자체가 날아가는 거랑 동일한 선상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셔야 되고 근데 지배구조상 대유 ATEC이랑 대유 AP는 정상 상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랑 다르게 될 수 대유 플러스 12회차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유 AP의 위치를 대유 ATEC과 맞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대유 홀딩스가
대유 AP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가 안 되는 이상 대유 A택이랑 대유 AP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유 AP는 어떻게 되는 문제가 없고, 근데 얘네들이 대유 플러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 봐야 되는데, 그렇고 대유 A택이 대유 AP를 지배하고 있는 가정 하에서는 얘네도 정상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16억 대유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6억 정도밖에 없거든요. 대유 플러스 쪽에 근데 한 89억 90억. 아, 이거는 대유 AP가 대유 플러스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보긴 해야겠다.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서 따로 아무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 신용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지급 거절이 일어나면 보통 첫 번째로 자율협약을 해요. 그래서 자율협약 선에서는 뭔가 잘 해결이 될 수 있어. 근데 자율협약이 안 되면은 그 워크아웃으로 가거든요.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스트 당시에 말씀드렸는데, 그 주채권 은행의 주도하는 워크아웃이 있고, 그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워크아웃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워크아웃까지만 가더라도 뭔가 좀 손실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면서 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워크아웃으로도 안 되면 그 다음 가는 게 법정 관리인데, 이 법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손실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재무구조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회수율을 다 해서 구해봐야겠지만, 와, 이거 과연 10% 나올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거고, 반면에 대유 에이텍이나 대유 AP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상으로 봤을 때 윌링리스라고 하는 의지, 지금 사실은 대유 플러스는 어빌리티라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윌링리스의 문제예요. 대유 플러스는 앞으로 이제 어차피 회생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유그룹에서 윌링리스 의지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를 낸 것 같고, 그러니까 부도를 계속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부도는 아니고 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정 관리를 보낸 것 같고, 대유 에이텍이나 대유 AP는 윌링리스라고 하는 대유그룹 전체 측면에서 의지는 충분해요. 이제 살려야 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든 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대유 에이텍 12는 상한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 왜 채권이 20% 넘게 떨어졌을까요? 사실은 저도 지금 공시를 다시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 대유 플러스가 지급 거절이 된다라고 하자마자 대유그룹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공포심리는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심리에 의한 매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 2020년 5월 4일에 상환되는 그 두산중공업 48회차 채권도 1,400원에 상환을 해주는, 5월 4일에 상환해주는 건데, 4월 1일 한 1개월 정도 전에 9,000원, 8,900원까지 떨어졌어요. 공포심리로 기사가 떴거든.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 48회차 BW 이거 2,000억이나 되는데 못 갚는다, 이런 기사가 떴다고. 그것 때문에 막 공포심리 때문에 며칠간 8,900원, 9,000원에 거래가 됐어요. 한 달 뒤에 1,400원에 상환이 되는 거라도. 근데 이제 재무구조 보면은 충분히 상환될 수 있는 구조였거든. 그래서 저희 하우스, 제가 있었던 하우스에서는 많이 샀었어요. 그런 것처럼 공포심리에 의한 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래량이 3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판단이 안 섰겠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